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 지방 1970년대 후반 이곳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납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유독 연쇄살인 발생 비율이 높은 영국이지만 이 연쇄살인은 뭔가 달랐습니다. 바로 영국이 잊기 힘든 공포, 잭 더 리퍼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연쇄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국을 경악시킨 요크셔 살인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썰입니다. 네. 게스트들이 오늘 오프닝을 한번 해보겠다고 네. 또 욕심을 냈습니다. 지금 교주님이 상태가 먼 길을 이제 눈길을 헤치면서 오셔가지고 네, 그러셔서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아침이에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이어서 머리 감은 티가 그대로 나는 저는 눈길을 또 진짜 헤치고 왔죠. 그 썰은 또 걸어서 왔잖아요. 아 저는 뭐 지하철 타고 왔죠 사실. 그래서 네. 굉장히 또 짐도 큰 짐을 들고 아닙니다. 내가 부탁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아침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잠을 깨우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약간 놀란 건 게스트 썰이 참 많이 발전했구나. 아 그런가요?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게 계속 들어온 분들은 게스트들한테 애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따로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아, 게스트썰이 그런가요? 1화랑 지금 걸 쭉 듣고 있는데 네. 완전 다른 사람이다. 아, 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나한테 어느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돈을 줄 테니까 자기랑 아무 방송이나 같이 해달라. 아.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말을 잘하고 게스트 쓸 정도의 그런 진화만 하고 싶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닙니까? 아 정말이에요, 정말로. 오. 그래서 게스트 썰 정도의 그런 진화를 하고 테니까 뭐 방송을 아무거나 자기랑 같이 해주면 자기가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니 그냥 대본 읽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1화랑 지금 거 들어보세요. 아. 굉장히 발전했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제 면접이든 어제 발표든 할 때 이제 LBC를 감사해야 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진짜 그런 게 옵니까? 네네, 진짜로 많이 달라졌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한 주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했지만 듣는 사람은 한 번에 쫙 들으면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긴 하겠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다시 사건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건이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굉장히 날씨가 네. 좀 우울해서 그런지 연쇄살인 비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잖아요. 영국. 네네. 물론 영국 자체는 이제 자기들은 우린 유럽이 아니다 뭐 아,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죠. 예. 그런데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영국은 연쇄살인 비율이 높습니다. 일반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쪽도 뭐 연쇄살인 비율이 아주 낮지는 않다고 아니 좀 낮죠. 그러니까 영미 계열에 비하면 낮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유독 높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도 연쇄살인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이제 네네.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그렇군요. 그 비율로 따지는 거죠, 확실히. 네, 인구로 따진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연쇄살인 자체가 제가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하고 네네. 뭐 영국, 뭐 미국 이런 데서 연쇄살인이 많이 발생하는 걸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다른 나라들이 다 발생했는데도 인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면 한국의 경찰 능력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네네. 한국이 굉장히 검거율이 높은 나라예요. 그게 근데 좀 달라요. 그것도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검거율은 높은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발생 비율 이제 분모를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얘기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의 치안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평가 방법에 따라서는 한국이 안전한 나라, 서울이 안전한 도시 뭐 1위를 차지한 적도 있고. 네. 근데 지금 휴전 중인데? 그죠. 우리나라 치안의 모든 문제는 북한 때문 그거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네. 그나마 긍정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뭐 네. 아무튼 저는 공대생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몰라요. 사회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항상. 영국이 연쇄살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냥 단지 우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범죄적으로 검거를 잘하고 잘 찾아내서 네.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그 외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평가하지 음. 못하는 뭐 날씨라던가 그쵸. 아니면 거기 그 전부터 역사라던가 이제 바이킹 민족이잖아요. 뭐 그 연살이랑 관련은 없겠지만 조금 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지금은 뭔가 예의의 민족으로 되면서 그게 적응하지 못한 일부 뭐 그런 수도 있을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저희 뭐 이걸 뭐 문화적 요소로 막 서로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잘 모르는데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1970년대 후반이라면 정확히 언제부터 일어난 겁니까? 사건이? 1975년에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네. 뭐 신기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여타 사건들과 다른 게 뭐냐면 살인 미수가 엄청 많습니다. 미수가 많아요.
1975년? 예, 시작을 하는데 미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지금 다 이 요코샤 살인마가 미수로 다 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살인 미수여서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때도 이 사람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인데 방식이 비슷했던 거죠. 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면 1975년 7월입니다. 7월부터 8월 사이에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3명의 여성들이 한 남성한테 불의의 습격을 당합니다. 그게 어떤 식이냐면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의 뒤에서 둔기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여성의 칼로 배를 끊는 행위 등을 이제 했던 거죠. 뭔가 문자를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가르려고 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범죄가 굉장히 이제 영국 사람들한테 섬뜩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잭 더 리퍼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네요. 둔기로 공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칼로 이제 그 내장을 꺼내는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하다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3건의 이제 미수 사건은 길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 길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피해자가 뭐 비명을 지르든지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뭐 행인이라든지 다른 행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여자들을 구출해 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과감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검거율이 높을 수밖에, 그러니까 실패율이 상당히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제 범죄 방식을 채택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살인 미수라고 했으니까 네. 3명의 여성은 살아났는데 네, 그럼 그렇죠. 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구출된 겁니까? 뭐 하는 도중에 뭐 배를 이게 자른 도중에 도출되고 그렇군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피해는 심각했겠네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서 둔기로 공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니까 머리에 딩단에 상처를 많이 입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정신적으로 피해도 많이 입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최초의 살인 사건은 3번의 미수 이후에 벌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명의 아이를 둔 20대 여성이 공격을 받고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3건의 미수 사건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했던 거죠. 이제 둔기 흉기를 동반한 매우 극심한 폭력을 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 동일 미수범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뭐 강간의 흔적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예, 피해자 옷에 정액이 발견된 것으로 보여서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1975년에 다 일어난 일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범죄를 얘기가 좀 들어보긴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계속 혼자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굉장히 극심한 폭력을 자행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1976년에 한 건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40대 성매매 여성을 차혹하게 살해를 했어요. 같은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또 피해자의 허벅지를 예. 가해자가 발로 밟아서 이제 신발 자국을 남깁니다. 이게 2가지로 해석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밟아서 뭔가 이제 이 사람을 짓밟는 듯, 그러니까 피해자를 뭐 그 능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실수로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밟고 하다가 보니까 조큰을 남겨버리는 신발 자국을 남겨버리는 이런 건데 어느 쪽인지는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신발 자국 남겼다라는 식으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하는데 2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조건을 남긴 것 자체는 의도는 없었겠죠. 조건을 남기려는 의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밟은 게 일부러 밟았든 실수로 밟았든 어쨌건 조건을 남길 목적은 아니었던 네, 거고. 그렇죠. 그래서 1976년에는 조건을 남겼고 그럼 어쨌건 범죄자가 좀 좁혀졌을까요? 이 정도는 좀 누군지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 비슷한 신발이 얼마나 많겠어. 네. 그리고 또 그거 나와봤자 키 정도 나올 텐데 네. 너무 폭이 넓었을 것 같고 그럼 1976년 이후에 범죄 좀 계속 이해를 좀 들어보죠. 네, 76년 살인 사건이 2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또 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보통은 연쇄 살인범들이 예. 미수가 많아지면 그 체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의외로 미수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 20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발생시켰는데 엄청나네요. 그 중에서 7명이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7건의 미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의외로 높은 확률이거든요. 엄청 저희가 지금 방송한 미수 중에 제일 높은데요. 거의 미수 그럴 숫자는? 겁니다, 아마. 미수로만 보면. 네, 미수 사건이 많은데도 안 잡혀는 경우 이런 식이죠. 아마 이제 범죄 방식이 그렇기 때문일 겁니다. 뒤에서 이제 갑자기 급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쇼크가 오잖아요. 이제 뒤에서 네네, 공격을 그렇죠. 받으니까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과정에 피해자가 또 어두운 곳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확인할 수 없는 이런 확률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이제 미수 발생한 걸 건수에 비하면 이제 이 범죄 범인을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그러네요. 이 미수 우리가
알기로는 냉각기가 시작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미수잖아요. 이게 미수로 하면 그 그렇죠. 도망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증언하지? 막 그게 두려워서 경찰에 자꾸 기웃기웃대고 그러더니 두려워서 사건을 멈추고 그래서 한 20년 멈췄던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지금 7건의 미수 사건이 있는 굉장히 잔혹한 살인마 얘기를 지금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범인의 특징 같은 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수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목격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목격자들이 꽤나 있었는데도 범인의 특징을 못 잡아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해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쇼크를 받았다 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명의 그 미수 처음 세 건의 미수 사건에는 분명히 행인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걸 알면 그 지역 주민이면 아, 이 사람 뭐 어디서 보는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이 지역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다닌다. 정기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이제 이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그리고 살아있을 때 성폭행 흔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 사람한테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성폭행을 하는 흔적. 그리고 지금 마지막 대상자도 그냥 일반 여성이었나요? 그냥 주부? 아니 그때 직후 그 여성 완전히 실패했던 그 여성의 이제 신원은 확인하지는 없는데 그때부터 확실하게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저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변경했다는 건 성매매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범죄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차를 갖고 있으면 차 안에 태워서 뭐 이렇게 범죄를 하면 외부랑 차단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뭐 살인 범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게리 리지웨이가 이제 그런 스타일로 범죄를 많이 저질렀었죠. 그렇죠. 뭐 그런 범죄들 이제 외부와 차단하는 공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범죄 대상의 변천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범죄를 좀 더 쉽게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범죄 대상의 변천은 이 범죄자의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범죄 대상이 이렇게 계속 진화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여성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하고 싶은 목적인데 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매매 그렇죠. 여성을 선택하는 식으로 변화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범죄의 성공률 높이려는 의도였을 뿐이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면 계속 가보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단서가 나온 게 조큰밖에 없습니까? 한 개가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1977년에 사건이 한 4건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6번째 피살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성매매 여성이었어요. 1977년에 6번째 피살자. 예. 이거 냉각기가 뭐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네네. 1977년 10월 6번째 피살자가 나타나는데 이 여성의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발견됩니다. 피살자 가방을 갖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가방을 있는데 가방 안에서 당시 이제 잉글랜드에서 신권 지폐를 이제 발행했는데 그 신권 지폐가 나온 거죠. 그 1년 번호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번호가 어디서 어떻게 발행됐는지만 확인되면 이 사람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돈이 범인의 돈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권 지폐다 보니까 아직 이제 돈이 빨리 많이 이제 여러 사람 손을 안 거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지폐 를 누가 어디서 썼는지만 확인할 수 있다. 누가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가능성 있는 얘기긴 한데 그게 범인이 줬을지 누가 줬을지 모르니까 아직은 그게 단서로 적용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폐를 통해 그러니까 범인을 그러니까 워낙 경찰들이 여지까지 제대로 된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거 없어가지고 이제 다급했는데 이거라도 나오니까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 이 6번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10월 1일인가 이렇게 살해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15일인가 시신이 발견되는데 시신이 굉장히 참혹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그 전 사건에 비해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체포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유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범인이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밝혀졌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범인이 피해자한테 신권을 줬다는 걸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이거 추적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범인도. 그래서 10월 1일에 살인을 했는데 10월 9일까지 시신이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에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아갔는데 시신 유기 장소에서 이 여자의 가방을 찾았는데 가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범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범인이죠. 거죠. 예. 그래서 범인이 너무 당혹스럽고
또 화가 나고 이러니까 시신에 굉장히 참혹한 이제 훼손을 했던 거죠. 그 가방을 지금 경찰이 발견을 한 거잖아요. 아직 발견을 못했죠. 10월 15일에 발견하는데 10월 9일에 이제 범인이 찾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발견을 하잖아요. 네, 발견을 근데 하죠. 범인이 자기가 직접 그거를 유기했을 텐데도 범인을 못 찾고 아마 경찰은 그걸 찾았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격을 들판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들판에서 쓰면 여자가 가방을 흘렸어요. 그리고 시신을 약간 뭐 딴 데로 이동하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가방이 어디 있는지를 범인이 찾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밤에 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밤에 가면 더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런 또 이 사람이 불 켜고 이렇게 하기엔 또 너무 좀 쫄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이런 사정들 때문에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범인이 당황스러워서 이제 시신한테 이제 온갖 이제 분노를 표출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신이 어떻게 돼? 얼굴이 그때 이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에서.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원 확인이 어려워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체를 이제 좀 이게 어떻게 훼손을 하면 그 신원 확인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예. 이제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 의도는 이제 그렇죠. 성공하지는 못했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공포감이 분노로 표출된 거죠. 그렇죠. 보통 찌질하고 겁쟁이들이 겉으로 보면 이제 화 많이 내고 이제 보통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 그나마 뭐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지금 그 신권 지폐를 이 친구가 못 찾고 이 네. 범죄자가 못 찾고 경찰이 찾아서 뭔가 단서가 되게 된 건 어쨌건 이 사람이 사용한 신권 지폐가 맞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지금 내가 범인의 특성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치밀하거나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사건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범죄 방식을 보면 예. 굉장히 즉흥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렇죠. 길거리에 뭐 어느 길에서 좀 한적하다 싶으면 아무 여자나 대고 공격을 한다 이런 식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건에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도주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찰이 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포위망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검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 사람이 그 범죄 도구를 들고 다니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검거 확률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여태까지 본 연쇄살인범에 비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검거 확률이라든지 이렇게 치밀한 그 교장님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치밀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또 하나 또 놀라운 건 네. 신권이 자기가 잡힐 단서가 됐다고 생각한 건 네. 생각보다는 머리가 있는 범죄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관련해서 경찰 쪽에 뭔가 정보를 이 친구가 얻는 루트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어요. 아니면 이게 뭐 신문에 또 실렸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내용이 실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가 일단 이 신권 집회가 단서가 될 것이라는 뭐 어떤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자기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 후에 찾았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우리가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서도 안 줘야 된다. 그런데 신권 집회 같은 것도 자기가 약간 찝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체를 훼손하고 그렇게 이제 15일 날 경찰이 신권 지폐를 찾았습니다. 가방을 발견했죠.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그 단서를 가지고 범죄자를 특정합니까? 아닙니다. 신권 집회가 근데 의외로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네. 이런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5달러인가 3달러인데 이제 이 범인이 나중에 발견되는 지역, 그러니까 그 근처 지역,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그 지폐가 15,000파운드인가 정도가 풀어졌다고 해요. 그럼 사실 따지면 3,000명 정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5달러라고 5파운드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군지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대신 범인이 이때 신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알려지지만.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그것이 어떤 증거로서 활용을 못 되고 결국은 석 달 정도 지나자 이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나마 하나 있던 단서가 포기가 되고 네. 뭐 다른 근거는 다른 단서는 없었던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긴 하는데 조금 네. 약간 애매한 게 나옵니다. 이 와중에 어쨌든 미수 사건이 또 하나 발생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 피해자가 예. 그 가해자의 외모적 특징을 좀 약간 아주 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나마 설명을 합니다. 범인은 작은 체구의 20, 30대 남성이라고 증언을 해요. 아, 아직까지 이것도 안 나왔던 거예요? 이 정도도?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재밌는 건 아니고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예. 그 우리의
유명한 우리 방송에서 유명한 로버트 레슬러하고 존 더글라스가 네네. 이 사건에서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어. 그때 이제 로버트 레슬러에 따르면 이때 이제 경찰이 용의자의 나이를 20대에서 50대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맞췄겠네요.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라고 예. 해서 너무 대략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지?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로버트 레슬러하고 존 더글라스가 이것 때문에 방문한 건 아닌데 뭐 이제 독일인가 유럽 쪽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영국 쪽에 잠깐 들렸는 경우인데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됐던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로버트 레슬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서가 또 나오는데 예. 범인이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가중에 1978년 3월 한 예. 통의 편지가 웨스트 요코셔 경찰서로 배달이 됩니다. 첫 그 미수가 막 일어났던 게 1975년이에요. 지금 18년이면 제법 지났어요. 3년 정도 지났죠. 3년. 3월에 한 통의 편지가 네. 웨스트 요크셔 경찰서요. 네. 어. 그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이 자신이 이제 내가 범인을 저지르고 있다. 그건 내가 잭 더 리퍼다. 뭐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합니다. 스스로. 잭 더 리퍼가 활동하던 게 몇 년도였죠? 1800년도, 70년도, 80년도 이런 거. 아, 그렇군요. 거의 네. 이제 100년 네. 만에 자기가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마 그냥 뭐 스스로 제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편지를 보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한 4년 안 잡히니까 오만해지는구만. 네. 또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해인 1979년에는 두 번째 편지가 배달이 돼요. 그래요? 두 번째 편지에는 2분 가량의 카세트 테이프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은 과정에서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인 웨어사이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 말투로 이제 어떤 녹음이 돼 있는 건데 뭐 나는 잭인데 웨스트 요크셔 경찰서에 조지 올드피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서장으로 소개가 돼 있었는데 서장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형사 과장 정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총 책임자긴 하죠. 어쨌든 이 사람을 지칭하면서 야 너 우리 부하들이 뭐 네 부하들이 더 깔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그러면서 조롱하는 내용과 함께 내가 또 범죄 저지를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거죠. 되게 영화 같은 장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범죄가 유명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약간 그 연쇄는 엑스파일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연쇄 살인마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허무맹랑한 짓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결국 잭 더 리퍼를 따라하는 범인의 도발로 간주돼서 면밀한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때쯤 해서 이제 존 더글라스랑 이제 그 로버트 레슬러가 온 거죠. 이 테이프를 분석할 때. 예, 카세트 억양이 이제 그쪽 지역이 썬더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썬더랜드 인근 한 지역의 억양이랑 비슷하다 해서 그 지역에 4만 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단서가 생겼나요? 그래서 뭔가 수사가 진전이 된 거예요?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로버트 레슬러와 존 더글라스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영국 경찰학교를 처음에 찾았는데 이 경찰학교 당시에 이제 거기 강연하러 왔는데 그때 이제 이 경찰학교에 이 사건을 담당하던 한 형사가 수사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더글라스한테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로버트 레슬러라든지 존 더글라스가 이제 거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프로파일러의 초창기 시절이거든요.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세라서 영국 경찰들은 약간 의심스러웠던 거죠. 이 사람이 뭐해 이것들이 하면서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수사관이 야 그러면 이거 우리 이 사건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랬는데 그럼 로버트 레슬러랑 그 두 사람이 야 자료를 달라 이랬는데 자료는 못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또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줄 수는 없다. 옥신각신해요. 야 자료를 안 줬는데 왜 무슨 수로 프로파일링을 하냐.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2분짜리 테이프를 들려준 거예요. 뭐 이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들려줬는데 로버트 레슬러랑 이제 존 더글라스 듣더니 이제 하는 말이 야 이거 범인이 보낸 게 아닌데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요? 예. 범인이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또 극적인데 또 그 두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역시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 이게 과연 범인이 보낸 걸지 아닐지 한번 좀 들어봐야겠네요. 근데 좀 짜증 났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아까 여기 와가지고 자료도 하나 없고 지금 뭐 신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조지 올드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까? 아니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요? 예. 어쨌든
그들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간략하게 프로파일을 또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술 마시다가 했다고요. 아.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짜증나니까 야 뭐라도 좀 던져주고 하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 두 사람의 이제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다. 아마 중퇴를 했을 것이다. 학교를 다니다가 뭐 중고등학교쯤에 예.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눈에 띄지 않게 살인 현장에 녹아들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제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정도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살인자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외향적일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편지라든지 이런 걸 보낼 리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편지는 거짓말이고 거짓 편지고 장난 편지고 대신 희생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살인이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되게 적절한 프로파일링 같긴 한데 지금 이런 정신적 문제는 어차피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근데 사실 프로파일링이 약간 되게 너무 계략적인 거라서 일단 잡고 이 프로파일링과 조건에 맞나 이걸 비교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게 있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의 프로파일링을 냈는데 이 사람 내면서 로버트 레슬러가 이제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국에 돌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되니까 향후에라도 그 자료를 보내달라. 그러면 더 자세한 그 프로파일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조지 워드 피드가 이 격분을 격분을 합니다. 어디 이것들이 남의 구역에 와가지고 허튼 짓을 하냐 그래서 안 보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합니다. 약간 그 극비 수사에 막 그런 주인공처럼 베테랑 형사 계급은 낮은 베테랑 형사와 살인범의 대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한편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어느 쪽이 지금 맞는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 뭐 존 더글라스 로버트 레슬러의 지적을 떠나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편지에서는 어떤 특정 사건을 두고 야 내가 이거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배제돼 있었거든요.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됐던 상황인데 이런 점들. 굉장히 혼선을 빚게 만드는 그런 테이프였네요. 그럼 그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존 더글라스랑 로버트 레슬러는 집으로 돌아갔겠네요. 네, 돌아갔고. 그럼 지금 단서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체포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일단 범행은 1980년대까지 총 연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명의 사망자와 7명의 심각한 부상자를 낼 때까지 계속됩니다. 경찰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미 잭 더 리퍼 같은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만 명을 대량 대상으로 산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만 채의 가구와 18만 대의 차량을 조사해요. 야, 엄청난 숫자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국 잉글랜드 최다 그거라고 합니다. 이제 수사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방송을 이만큼 들으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20만 명을 대상으로 탐문 그리고 3만 채의 집. 그러니까 탐문은 20만 명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3만 채의 집이랑 18만 대 차량 이건 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범인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옵니까? 이렇게도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대체? 이렇게 해서는 잘 못 잡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이게 제가 봤을 때 18만 대의 차량이란 건 거의 그냥 어느 지역 한적한 지역에 세워 있는 거의 뭐 이런 차량들은 잡고 무조건 이제 묻기 시작했다 이런 것 같은데 경찰들이 이제 보고서로 써놓은 내용을 이제 취합해서 그렇게 네. 나왔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굉장히 오랜 경찰들이 뭐 자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 방문했다, 누구 탐문했다 이렇게 기록이 올라가서 이렇게 취합된 게 몇십만이 됐을지 몰라도 어쨌건 큰 숫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걸로 해서 안 잡힌다고 지금 게시설이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건 잡혔으니까 우리가 지금 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누가 잡힐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역시 우연한 체포입니다. 우연하게. 네, 1981년 순찰 경관이 한 대의 차량을 멈춰요. 음. 가고 있던 차량을 멈춥니다. 네. 보니까 그 차량에 이제 그 번호판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뭐 테이프로 이제 뭐 억지로 붙인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자동차 그래서 차량 조회를 하는데 역시나 번호판이 달랐던 거죠. 불법 개조를 그렇죠. 한 번호판이었군요. 그러니까 실제 조회하니까 달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자동차 이제 불법 개조로 이제 체포를 합니다. 네네. 그 사람이 바로 피터 서트클리프입니다. 피터 서트클리프. 예, 그때 서트클리프는 그 차량 안에 성매매 여성과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 차량 불법 개조로 이제 체포를 하는데 데려가기 전에 피터 셔틀클리프가 근데 소변이 마렵다. 잠깐 소변 좀 보고 오면 안 되냐 그래서 그래 그건 가는 되지 뭐 그래서 보냈는데 그래서 소변을 보고 다시 옵니다. 흉기라도 버리고 온 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해서 네네. 아무튼 네. 그렇군요. 소변을 보고 왔군요. 네, 그다음에 경찰서로 이동을 해요. 신문을 계속하던 중에 이제 셔틀클리프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셔틀클리프가 이미 요크셔 살인범 관련해서 9차례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이 그 성매매 여성과 같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차량이 이제 번호판을 개조했다는 점들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트럭 운전수였거든요. 예. 정기적으로 어딘가를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신문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체포 다음 날에 체포했던 경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얘가 우리 체포하기 전에 소변 보러 간다면서 어디 갔더라. 그래서 그 사건 현장으로 가서 그 곳을 수색한 결과 칼과 망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경찰서 와서도 이제 이 사람이 경찰서 화장실 수조 같은 데서 칼을 버렸던 거예요. 그 칼을 또 변기 뒤에 이제 뚜껑을 열고 버렸겠죠. 그런 식이죠. 예. 그렇게 해서 피터 셔틀클리프가 버린 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그 동안에도 이렇게 신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시 거기 가서 찾아서 가져갈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거기다 버린 건 아니었을 거야. 뭐 버리고 또 새로 가져갈 수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자기가 신권 집회를 또 다시 찾으러 갈 사람인데 그런 걸 놔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은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놓고 가서 다시 가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했던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자기는 풀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여튼 뭐 이후 가택과 이제 차량을 수색을 합니다. 그런 결국 온갖 범행 도구들이 발견되죠. 그러면서 피터 셔틀클리프가 결국 자백에 이릅니다. 진짜 우연하게 잡혔네요. 네, 원래 이렇게 잡혀요. 번호판 개조 안 했으면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피터 셔틀클리프. 네.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몇 살이었던 겁니까? 몇 년생입니까? 1946년생이고 현재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요? 네. 46년생이면 체포될 때 34살? 그 정도 좀 됐죠. 34살. 한 4, 5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이 맞네요. 네, 맞죠. 성장 배경 아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어릴 때 문제가 벌어진 겁니까? 일어난 겁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를 중퇴했다는 거 제외하면 딱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헤럴드 셔터에 따르면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지죠. 헤럴드 셔터는 이제 이분도 이제 프로파일링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던 분이죠. 예, 그렇죠. 이분은 그러니까 역사학자인데 문화인류학자인데 이제 그것의 연쇄 살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학문적 주제로 삼아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로파일러는 아니죠. 네, 프로파일러는 아니죠. 네. 성 긴장감이 굉장히 가득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성 긴장감? 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긴장적인 게 있었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역할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흉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를 방탕한 여자라고 비난했다고 해요. 실제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성매매 같은 거, 유럽은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성매매를 그게 이제 거의 가족에서 한 부업같이 하는 경향성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좀 애매한데 문제는 셔틀클리프가 어머니를 굉장히 의존하는 마마보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존하는 여성인데 어머니를 굉장히 의존하는데 아버지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방탕하다, 성적으로 불란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이 사람이 여성관에 굉장히 좀 이끌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헤럴드 셔터의 평가에 따르면 이제 여성을 처녀와 창녀로 양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네요.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건 성 긴장감이라는 말이 난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성 긴장감이라는 건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을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이게 성 긴장감이라는 표현을 써길래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존하는 여성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는 또 평가가 아버지를 비롯한 외부에서 평가가 달라지니까 성적으로 좀 정체성이 혼동이 왔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존한 것과 자신이 의존한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긴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건 개인의 문제 아닌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 쪽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비난하고 자기는 어머니한테 의존하고 이런 것이 성적 긴장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성적으로 남성만 가득한 사회에서 이런 지내는 사람들 중에
일부 이렇게 시야가 넓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많이 갖긴 해요. 여성은 처녀 아니면 창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내가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지금 어렸을 때 가정에서 학교를 중퇴하고 큰 문제가 네. 없었다고 했는데 중퇴를 몇 살에 한 거예요? 15살 때. 15살, 15살이면 중학생인가? 네, 우리 이게 중3? 아마 16살, 17살일 거예요. 이 나라 나이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네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교인데 뭐 이 나라는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뭐 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영안실에서 잠깐 일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되는 거야? 뭐 보조 같은 거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영안실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시체들을 이제 다루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런 시간 때 기괴한 자세로 배회를 하고 뭐 인형 사람 다루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다뤘던 그 용어가 있었죠. 필리아. 네크로필리아. 네. 네크로필리아가 떠오르긴 하네요. 뭐 성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종의 이제 그거죠. 사람이 어쨌든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처럼 인식 안 하고 물건처럼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이게 15살. 그러니까 아직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영안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시체들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가정 문제랑 연결하냐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굉장히 이제 낮춰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의존하는데 아버지처럼 제가 지위가 되면 나도 어머니 같은 사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이고 내가 의존하는 사람을 압호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사체를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네. 내열하고 뭐 이렇게 인형처럼 다뤘다는 건 물리적으로 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환상을 이제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계기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잘못된 관념이 더욱 더 굳어지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특히 이 헤럴드 셔터에 따르면 이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안실 일을 그만두고 예. 지역의 밀랍 인형 박물관을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서 보면서 막 이제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는데 보면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랍 인형이 약간 좀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예술품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뭔가 섬뜩함이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하우스 오브 왁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을 밀랍 인형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밀랍 인형을 봐서 그런지 약간 좀 선득함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밀랍 인형 박물관 사람들한테 우리 욕 먹는 거 아니고 모르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밀랍 인형이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 그 밀랍 인형이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중적인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문학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된다는 거. 그렇죠. 이제 새벽 3시가 되면은 살아 움직일 것 같고. 그렇죠. 약간 드립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됐죠. 지금 예. 이미 문제가 많은데 아까 그 중퇴밖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겠죠.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좀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범죄가 일어납니까? 일단 그 전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요. 아 결혼해요? 네, 1967년에 체코 여성과 교제를 하는데 어. 결혼 자체는 74년에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한 7, 8년 사귄 거죠. 오래 사귀었군요, 네. 진짜. 체코 여성이 이제 명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사 같은 건데 우리나라의 교사가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또 교사는 좀 다른 게 있나 봐요. 다른 쪽 뭐 지위가 있는지 어쨌든 이 공부를 하면서 사귀었는데 피터 셔터 그 아내가 결국은 네네. 몇 차례 유사를 경험합니다. 어. 그러면서 결국 불임이 상태가 돼버려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과정에서도 또 여성은 다른 남자와 이제 불륜을 저질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륜 저질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피터 셔터글리브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던가. 그렇긴 하겠네요.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로버트 레슬러의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성적으로 뭔가 특히 성적 네네. 역할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것과 그 셔터글리프의 이런 것들이 좀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불륜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셔터 클리프랜드가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확실은 못해요. 지금 아버지의 성향도 그렇고 이 사람의 성향도 그렇고 약간 의처증까지는 아닌데 그 과장해서 피해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피해자가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못 맺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체에 대한 애호로 발전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여성들 입장에서 불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걸 수 있죠. 불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이제 불임 관계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뭔가 남성으로서 그 결격 사유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것이 또 그냥 범죄로 이뤄진 게 아닌가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유사한 경험하고 아내는 불륜 저지르고.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거긴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불륜이고 뭐 불륜이라든지 뭐 불임이 문제가 됐다면 아니 입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이렇게 단순히 말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범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핑계로 이제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죠. 그럼요. 그러면 이 결혼 생활 중에는 문제가 없고 아니, 그래요? 말씀하시죠. 이 75년에 우리가 범죄가 처음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1969년에 범죄가 있었어요, 이 사람. 그래요? 네. 결혼하고 2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었네? 아니죠. 결혼 자체는 74년 했고. 그렇구나. 교제는 67년. 67년부터 74년까지 연애하다가 예. 그럼 잠깐만. 결혼하고 얼마 후에 범죄가 일어난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불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 불임이라든지 불륜 같은 문제가 이때 중요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더 발생을 했군요, 교제간에. 근데 69년 이 여성이랑 사귀고 얼마 안 되고 범죄가 일어났구나. 네, 근데 범죄가 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75년부터 저질렀던 미수 사건과 거의 일치합니다. 뭐냐면 이제 성매매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가 자신을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서 그 둔기를 그러니까 망치 같은 걸 들고 다니진 않았으니까 돌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69년에 성매매면 여자친구랑 사귀고 한 2년 3년이 지나고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사랑의 불이 꺼지는 시점. 그런 건가요? 약간 그래서 약간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길거리 여성들이 이뻐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중년 성매매 여성을 건드렸는 대상으로 아니면 뭐 이 여성 자기 체코 여자친구가 뭔가를 거절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새로운 무언가 자극이 필요했던 시점이기도 한데 또 그 여성이 지금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걸 보니까 돈만 받고 뭔가 다른 걸 안 해주려고 한 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범죄자는 자기 성적 욕망 때문에 결국 공격을 한 거야. 그렇죠. 내가 돈 줬는데 씨발 안 줘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미 기존에 이제 자신의 그 성적 가치관이 굉장히 이제 일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야 내가 이것까지 해줬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감히 그렇게 건방진 것들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쳤으니까 넌 혼나야 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 섹스하고 싶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거라고. 이게 더 하학적인 지금 분노가 발생 첫 번째 이 범죄에 대해서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생각보다 이렇게 성적 욕망이 충만해지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약간 그런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어쨌든 법적 처벌을 안 받아요 이때 당시. 근데 이때 이제 자기가 나중에 체포돼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할 때 성매매 여성하고 포주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해서 이제 이거 성매매 여성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 69년 이 사건을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이런 거죠. 교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것이 촉발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갑자기 이제 내가 에익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분노하는 계기가 됐지만 이 사람이 이미 분노할 모든 게 갖춰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했었다. 이런 거의 그런 수준이죠. 이게 우리 지금 방송에 굉장히 지금 좋은 내용인 게 지금 이런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실은. 왜냐면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도 버려지거나 상처받았을 때 이런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분노의 출발이 실은 성역의 가능성이 커. 이 여성 그러니까 실은 많은 어린 친구들이 연애하다가 삐지잖아요. 삐지고 화내고 그게 물론 지금 내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있긴 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멋진 남자는 자제할 때 자제할 줄 아는. 근데 이거는 정말 극단 자제를 못하는 거니까 이거랑 비유하는 건 미안합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에게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면 이런 악마들이 있는 거야. 없을 수는 없어. 다 한 부분 조금씩 있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극복하고 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보통의 연쇄살인범들은 이런 충동을 자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렇죠. 심지어 그 환상도 더 극단적이고. 그렇죠. 그래요. 그럼 69년도에 범죄를 일어났고 그 뒤로 지금 74년에 결혼하기 전까지 일어난 범죄는
또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알려진 건 없어요. 알려진 건 없어요. 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공격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연애하면서 그래도 좀 반성하고 살긴 했나 보네요. 반성하기보다는 무서웠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신의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는 뭐 바람을 핀다든지 뭐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하긴 했는데 사귄 지 2년 만에 지금 성매매 여성 만나는데 바람 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뭐 말하듯이 딴 여자를 뭐 만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성매매 여성하고 뭐 잠깐 뭐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건 있었을 건데. 그렇죠. 여하튼 기본적으로 자신의 여자친구하고는 관계가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자신의 불림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극단적으로 이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유산을 경험했으면 아무래도 둘 사람의 성관계가 안 좋아졌을 거예요.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자신이 왠지 무능력해진 뭐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원래 안 그래도 여자를 굉장히 깔보고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표창원 씨가 말하는 촉발 요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원인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다 쌓여 있어. 그러니까 뭔가 터지면 되는데 터질 계기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마 아내의 그 불림이 그것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컵의 표면 장력이 딱 꽉 찬 컵에 그렇죠. 지금 물방울 하나 톡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70년대로 넘어오네요. 네. 70년대는 지금 아무 별 사건 없이 그냥 쭉 흘러서 75년이 됩니까? 아닙니다. 뭐 간단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별 사건이 없어요. 약간 아내와의 문제를 제외하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자리는 이것저것 옮기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트럭 운전사라고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TV 공장에서 잠깐 몇 년 일하다가 영업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거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나와버려요. 아마 이제 약간 내성적인 성격 이런 것 면이 있지 않을까. 대신 이 사람이 대단히 부지런하고 좀 가정에 헌신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73년에 트럭 운전사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외면적으로는 뭔가 좀 안정된 거 이런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면이 굉장히 뒤틀린 면이 있었던 게 트럭에다가 자신이 이제 뭐 간판을 하나 달고 있었습니다. 네, 네. 간판을 달고 있는데 간판 내용이 굉장히 좀 쇼킹해요. 보면 이 트럭에 탄 사람은 숨은 천재다. 깨어날 경우 세상을 뒤흔들고 역동적인 힘으로 모두를 굴복시킬 것이다. 그냥 잠자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식의 내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왠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할 법한 얘기긴 해요. 자기가 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긴 한데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들 갖고 살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나르시시즘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게스트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이 버스에 탄 사람은 숨은 천재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밖에 내놓는다는 건 상당히 이제 뭔가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강렬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네요. 확실히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음악도 장르를 나누고 그렇지만 결국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일렉트로닉도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이 있고 막 나뉘잖아요. 근데 또 한 단계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음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야. 이렇게 큰 묶음이 있는 거지. 또 올라가 보면 결국 또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게 음악. 근데 정신 쪽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나르시시즘이랑 무슨 분열장애 있지만 다 그런 어떤 세상과 나의 갭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발현되지만 결국은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큰 차이는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시체로 발현되긴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결국 자기가 상상하는 나와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갭이 생기게 하면서 그 부분에서 채워지지 못한 것이 공격성으로 드러나고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되는 얘기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또 흥미롭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문제고 심각한 일이지만 그건 또 보편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연쇄살인의 그 근본적인 동기 중에 가장 큰 동기. 우리가 사실 우리 방송에서 약간 저 다루면서 좀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봐도 성욕보다는 이제 뭐 돈이라든지 이런 욕심 때문에 많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근본적으로 연쇄살인은 굉장히 대부분 성욕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죠. 성욕의 그런데
우리도 성욕을 사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당연하죠. 교장 게스트설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아까도 이게 막 이게 성매매기 나올 때 이런 게스트설 같은 놈 이렇게 막 속으로 생각했는데 네. 저는 안 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전에 교주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뭐 예를 연애를 하면서 상대 여자친구가 내 말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고 복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욕구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아니 있죠. 그렇죠. 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으로 이제 몇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망가져 있다. 그런 우리 논리 구조가 망가져 있는 거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터 셔틀리프도 얘기 들어보면 뭐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다룬 사람하고 별로 사실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에 그 게스트설이 한 말에 약간 첨언을 하자면 그 여성에게 강압적이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쁜 남자 같잖아요. 네. 근데 실은 우리가 사회적이나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착한 남자들이 그런 짓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한 남자고 나의 착한 짓을 이 여성에게 하겠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느끼기엔 얘 눈치도 없고 날 힘들게 하는 거죠. 막 그날 막 이것저것 예약해놓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쫙 해놔. 여자는 근데 힐 신고 와서 걷기가 너무 힘든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데이트 코스를 짰고 날씨도 덥긴 하지만 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내 판타지를 이루기 위한 강압이라고. 근데 실제로 나쁜 남자를 소리를 듣지만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는 안 그래요. 그냥 어디 갈까? 그래 가자. 네가 가고 싶으면 가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별 준비도 안 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가볍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스트설이 많은 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랑. 그런데 게스트설은 좀 더 이제 범죄자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고, 우린 일상 속에 좀 가볍게 좀 난 얘기를 해본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본적 심리는 같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바라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린 타협한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뭐 그래, 그렇지. 뭐 너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착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무서워서 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근데 이것이 안 먹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연쇄살인범 같은 종류란 말이죠. 약간 성악설을 지지하고 있는 듯한. 애매하죠 정확히 말하면. 게스트설의 말인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선과 악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그렇죠, 영역이지. 그렇죠. 맞아요. 내가 한 말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착한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쁜 거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하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피터 셔틀리프 사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좀 하면 그렇지 모르지만 평범한 연쇄살인범 중에 하나였다건데 왜 제가 이 사건을 보려냐면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 요소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잭 더 리퍼와 연관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해야 할 얘기가 남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영국인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잭 더 리퍼. 아직까지도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마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이 사람을 간단하게 뭐 사실 앞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대본에 썼던 거와 달리 이제 앞에 다 분석을 해버려서 할 얘기가 없긴 한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이 사람은 여성의 굴종적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강요했던 이제 여성관이 이제 여성의 사체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더욱 더 굳어졌고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뭐 거리를 청소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내가 뭐 성매매 여성들을 이 지역을 더럽히는 이제 성매매 여성들을 내가 모두 쓸어버렸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해놓고 그거를 맞춰간 거예요. 그렇죠. 이유를. 당장 보면 성매매와 무관한 여성도 굉장히 많이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뭐 심지어 1979년부터 1980년 그 2년 사이에 벌어졌던 범죄 중에 대다수는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학생 뭐 이런 얘들이 뭐 성매매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여성 자체에 대한 혐오와 자신의 성적 무능력이 결합돼서 이제 벌어진 사건 같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이제 재판 결과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종신형 받았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종신형 받았군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망상형 정신분열증이라고 결국 인정돼요. 분열증으로. 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80년대인가 90년대에 그 동료 수감자한테 공격받아서 눈을 뭐 한쪽 잃었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교도소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런 연쇄살인마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공격도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어. 그리고 공격도 많이 받고 연쇄살인범 특히 아동 상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을 뭐 성추행한다든지 이런 아동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서 최악의 그것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엄청 공격당한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 이제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짤방 하나가 올라왔었는데 이게 성매매 커뮤니티였나요? 아니죠. 미안해, 농담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일반 이제 그 동료 죄수, 그러니까 교도소에 이제 죄수들이 상해서 이제 그 아동 대상으로 성적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죄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하니까 그 자식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촉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걸리기만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이제 추행을 했던 그 죄수들은 막 혼자서 막 빙빙 돌고 있고 밖에서 이렇게 접촉 못하고 이러면서 막 그 다른 죄수들이 막 노려보고 이러는데 그 댓글이 너희들은 뭔데 하면 너희들도 결국 딴 사람 건드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댓글이 달렸던 걸 보면서 이거 둘이서 웃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여기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범죄는 나쁜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 사건을 적었냐면 제가 제2의 잭더 리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테이프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테이프 얘기 해야 되는데. 테이프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테이프 그래서 정말 드러났듯이 이제 그 아까 조지 올드필드한테 불만을 품었던 전직 경찰관이 보냈던 장난 편지. 그럼 로버트 레슬러랑 존 더글라스가 다 맞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연쇄살인마랑 너무 다르고 이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영화 같은데라고 했는데 혹시나 그 예감이 어느 정도 틀리진 않았네요. 뭐 조디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뭐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너무 문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나는 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잭 더 리퍼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잭 더 리퍼 사건에서도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잭 더 리퍼가. 근데 그거 한 통 빼고는 다 딴 사람이 보냈다는 의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난 편지 같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장난 편지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것도 실제로 한 통도 가짜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통은 뭐가 진짜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은 그걸 낸 거예요. 피해자의 간을 동봉해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범인이다. 거의 범인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데 하도 가짜 편지가 많으니까 이게 진짜가 보냈구나. 아마 프롬 헬인가 그 단어잖아요. 네네. 그게 아마 가짜가 보낸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유명하게 해주는. 잭 더 리퍼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 초반에 일어난 연쇄살인범이기도 하지만 그 동시에 이러한 이제 굉장히 뭐 서사적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같이 벌어짐으로써 이 사람이 부각되는데 이 피터 셔틀리프의 이 사건 역시 전혀 이제 의도가 나쁜 개인의 장난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범죄가 더욱더 서사적 구조가 커진 경향이 있는 거죠. 굉장히 웃긴 거죠, 보니까. 이게 잭 더 리퍼도 생각해보면 잭 더 리퍼보다 그 주변의 장난질 때문에 유명해진 그렇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잭 더 리퍼는 언젠가 한번 다뤄볼 생각이긴 했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잭 더 리퍼는 워낙 또 방대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까지도 정확한 범인이 안 나왔어요. 못 나오죠, 뭐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일 거다라고 추정되는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다는 기사는 보긴 했거든요. 죽었다고요? 예. 죽은 게 아닐 텐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100년이 넘고 100몇 살, 130, 40살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몇 명이 이제 리스트가 나왔던 거죠.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DNA 옛날에 검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용의자의 후손의 DNA를 채취해서 이제 그 비교했는데. 그 당시에 사건 당시에 남아 있었던 뭐 DNA가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온 거. 이제 사실 못 잡죠 이제 거의. 그렇죠. 이제는 정말 미궁 속으로 빠진 거죠. 이런 어쩌면 장난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타임머신 아니면 힘들겠죠 이제. 그렇죠. 그 테이프는 그렇게 로버트 레슬러와 존 더글라스의 의견대로 장난질이었네요. 체포돼서 그 사람은 2006년인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요. 맞죠? 그렇게 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그렇죠. 낭비가 됐고 솔직히 이런 장난질 아니었으면 더 빨리 잡았다면 희생자가 하나라도 더 줄을 수 그렇죠. 있었던 건데 전직 경찰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 낮은 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연쇄살인범 이런 참 정신 나간 일반인 뭐 합작으로 지금 게스트리 얘기한 것처럼 제2의 잭 더 리퍼가 탄생했네요. 그렇죠. 이게 범죄자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건. 네. 참. 이게 그렇습니다. 참 뭐 안타깝고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조합 그러니까 이상한 상호관계 때문에 갑자기 사건은 더 유명해져 버리고 이런. 조지 올드필드에게 가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범죄자가 되죠. 또 그리고 피해자한테 어떤 공감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장난질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런 짓을 저지른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실종 사건이라든지 뭐 예. 살인 사건에 거짓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정말 근데 자신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건 것 같다 싶어서 제보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쁠지언정 의도는 선하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근데 아예 장난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실종 사건인데, 그러니까 실종 사건이 벌어져서 그 부모님들이 현수막에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했었어요. 네네. 근데 언젠가 어느 날인가 다른 지역의 PC방에서 그 주민등록번호로 접속된 기록이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양아치다. 와 대박이네요. 그 학생들이 와. 그 주민등록 가져와가지고 접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겠네요. 뭐 딱히 처벌 법적 받지는 않았을 처벌, 텐데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이제 그런 장난을 절대 치서면 안 된다는 거. 가벼운 마음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지. 그 장난전화 이게 내가 그 사람들 장난질을 함으로써 다른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지. 뭐 이건 아주 여담이긴 한데 112 아시죠? 네, 그러면 112, 알죠. 예. 112 하루에 몇 통 받으시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거기에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초당 몇 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네, 초당 몇 통 기록이 나옵니다. 장난질을 하면 그러니까 112 그 대원들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쉬지를 못한대요. 112는 생각해보면 112보다 119는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 112든 119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경찰들한테 뭐 사건 벌어졌을 때 왜 112 신고했는데 이렇게 늦게 오냐 이렇게 하는데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엄청 뭐 경찰 비호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 매뉴얼도 제대로 매뉴얼에 벗어나는 일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알고 우리가 시민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은 하지 말자. 그렇죠. 우리도 이제 5분 대기조 이런 거 해봐가지고 그 5분 만에 출동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실은.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예고 가능하십니까? 간단. 예. 최근에 국내에서 어떤 사건이 좀 재조명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명되고 있는 게 예, 그 엽기토끼라는 사건이죠. 키워드로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거와 관련된 저희는 국내 사건은 다루지 않지만 그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것과 맥락이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 엽기토끼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직 뭐 범죄나 이런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있어요. 뭐 말씀드릴게요. 힐사이드 연쇄살인 사건. 힐사이드 연쇄살인 사건이군요. 네. 힐사이드 연쇄살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였고 게스트살이었습니다. 네, 혹시나 사건 제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메일 gagplack@naver.com 개그블랙이에요. 개그블랙 네이버.com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팟캐스트로 보고 계신 분도 유튜브에 사진과 함께 올려주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